압구정중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사회 시간입니다. 사회 19번째 온라인 클래스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오프라인 수업 때 우리 뭐 배웠었죠? 제가 물가 배웠었죠. 5-2 물가 배우다가 이제 끝냈었는데 오늘 배울 내용은 물가 마음을 좀 배우고 그 다음에 실업 추가해서 실업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오프라인 수업 때 나눠준 학습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실업까지 배우고 그 밑에 실업에 보시면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의 실험 방법 여기 나오는데 요건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에 그래서 오늘 2번까지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3번까지 배우면 이번 주에 이제 기말고사 진도까지 끝나게 됩니다. 지금 나눠준 학습까지 14페이지까지가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혹시 오프라인 수업 때 빠진 학생들은 참고할 수 있도록 하시고 혹시나 오프라인 수업 못 들은 학생들은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 보면서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합시다. 뭐 다시 설명하기는 좀 힘들고요. 물가지수, 의미,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GDP 디플레이터 있다라는 거. 뭐 계산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면 된다 그랬죠. 계산하는 방법. 기준은 뭐다? 100이다. 100보다 높으면 물가가 오른 거, 100보다 낮으면 물가가 떨어진 것.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물가지수의 상승의 원인은 총수요 증가, 생산비 상승, 대표적인 이유 두 가지가 있고 우리 교과서에는 없지만 추가로 통화량 증가인 경우에도 물가 상승이 나타난다는 거. 자,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을 뭐라고 하죠? 그걸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인플레이션과 그리고 실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플레이션의 영향입니다. 인플레이션의 영향은 당연히 긍정적이겠어, 부정적이겠어? 부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우리가 많이 경제에 관심 없는 사람도 많이 들어봤겠죠. 왜냐하면 좀 약간 걱정된 그 뉘앙스로 뉴스에 많이 나오죠. 물가가 상승했다라든지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다. 별로 긍정적인 신호는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런지를 지금 이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은 유리한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불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유리한 사람, 불리한 사람. 뭐 시험에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개념이니까 외울 생각을 하지 말고 지금 설명할 때 잘 듣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물가가 올랐어. 그러면은 물건을 가지고 물가가 올랐다는 얘기는 뭐의 가치는 오르고 뭐의 가치는 떨어진 거야. 물건의 가격은 오르고 그럼 물건을 살 때 뭘로 사? 돈으로 사죠. 돈의 가치는 떨어지게 된 거죠. 빵이 하나에 1,000원에서 2,000원이 되면 물가가 상승한 거죠. 그러면 예전에는 빵 2,000원 가지고서 빵을 2개 사 먹을 수 있었어. 근데 지금은 1,000원밖에 못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빵 가진 사람은 유리하게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빵 하나 가지고서 1,000원만 받아야 했었는데 지금은 2,000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빵을 팔아서. 반면에 현금을 가진 사람은 불리해지지. 내가 빵을 한 개 가진 사람하고 내 1,000원하고 받고 있었는데 이제는 1,000원을 주면은 빵을 반 개밖에 못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유리한 사람 실물입니다. 실물 자산 소유자. 실물 자산이라는 것은 뭐 돈 말고 화폐 말고 다양한 자산을 말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부동산 말합니다. 부동산. 건물하고 토지 같은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뭐 금이나 이런 거 다이아몬드 이런 것도 실물 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이제 자산 형성에 있어서 실물 자산을 가지게 되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 대표적으로 부동산을 많이 가지게 되죠. 자, 그다음에 돈을 선생님이 빌렸는데 100만 원을 빌렸어. 근데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돈의 가치가 반으로 뚝 떨어졌네? 그러면 내가 손해야 이득이야? 난 이득이 되겠죠. 간단하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아까 전에 빵이 이제 1,000원에서 2,000원 올랐다 그랬죠. 친구한테 내가 빵이 아니라 돈을 1,000원을 빌렸었어. 그러면 예전에는 뭐였어? 빵을 한 개 빌린 게 되는 거죠. 근데 나는 지금 빵을 1,000원을 갚았어. 1,000원을 빌려서. 근데 빵 한 개를 빌렸다가 갚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빵 반 개를 갚게 되는 거지. 따라서 돈을 빌린 사람은 돈을 갚을 의무가 있는 채무자라고 말을 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국내에만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원자재 기본 자재 가격도 오르고 그다음에 인건비도 오르고 물건 가격이 다 올렸어. 근데 외국은 그런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외국의 물건과 우리나라 물건. 아까 빵이 1,000원에서 2,000원 됐어. 근데 외국산 빵이 1,500원이야. 그러면 예전에는 외국 빵을 안 먹었겠죠. 우리 빵이 1,000원이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 빵이 2,000원이 돼버렸어. 그러면은 빵을 1,500원에 수입을 해. 팔면 잘 팔리겠죠. 그렇죠? 당연히 수입품이 많이 팔리게 됩니다. 그래서 수입업자가 유리해지게 되죠. 왜냐하면 수입은 늘어나게 되니까. 그렇죠?
수입품이 잘 팔리게 되는 거죠. 자, 반면에 실물 자산의 반대는 뭐야? 현금 자산이겠죠. 현금 자산을 가질 수 있게 되는 사람. 꼬박꼬박 매달 현금을 받는 사람 뭐라 그래? 봉급 생활자죠. 봉급 받는 사람.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가지고서 연금으로 생활하는 사람. 연금 생활자. 뭐 올림픽 금메달 따면은 뭐 한 달에 100만 원씩 뭐 연금 나오고 이런 얘기 들어봤죠. 똑같은 100만 원을 받아 연금을 올림픽 금메달 따서.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인플레이션이 빵 한 개가 1,000원에서 2,000원 됐어. 그러면 연금을 내가 1,000원을 받다가 계속 1,000원을 받아. 그러면 빵 한 개를 먹을 수 있다가 빵 반 개밖에 못 먹게 되는 거죠. 월급도 마찬가지고. 봉급 생활자, 연금 생활자는 불리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돈을 빌린 사람은 당연히 이득을 받겠지만 돈을 빌려준 사람은 아까 얘기했듯이 빵 한 개의 가치를 빌려줬다가 1,000원을 빌려줬네. 같이 1,000원을 받았어. 근데 이제 받을 때는 빵 반 개의 가치의 돈을 받게 되는 거죠. 불리해지죠. 이런 사람을 채권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나라 빵 가격이 1,000원에서 2,000원이 됐어. 외국 사람 빵은 1,500원이야.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빵 사겠어, 안 사겠어? 안 사죠. 수출업자는 불리해집니다. 당연히 수출이 감소하기 때문이지. 우리나라 물건 비싸지니까 외국에서 안 사는 거야. 자, 그럼 정리하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의 영향입니다. 이런 사람이 유리해지고 이런 사람이 불리해지니까 결론 나오는 거죠. 자, 먼저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은 화폐 가치가 상승이야, 하락이야? 하락되는 거죠.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똑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적어지겠죠. 아까 빵 한 개에서 빵 반 개만 사 먹게 되는 거야. 1,000원 가지고서. 상품 구매력이 어떻게 되겠어? 구매력이 올라가 내려가겠죠. 감소. 그러면 국민들의 삶의 수준이 당연히 낮아지겠죠. 그렇죠? 똑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적어지게 되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특히 이 부분입니다. 봉급 생활자, 연금 생활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선을 봤을 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 봉급으로 생활하는 사람, 누가 더 부자야? 그렇죠. 부동산 소유자들은 기본적으로 좀 부자죠. 연금 생활자, 봉급 생활자는 그냥 서민들, 보통 사람들을 보면 돼. 근데 이런 서민들은 힘들어지고 이 실물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보통 부자들이죠. 자산가들은 오히려 더 부자가 되는 거죠. 뭐가 나타나? 소득과 부의 불평등 재분배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소득과 부가 불평등하게 재분배, 공정하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해서 얻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죠? 자유주의,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당연한 거란 말이야. 그러나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또 손해를 봐. 쟤는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인플레이션의 시류를 타가지고서 더 부자가 되고 뭔가 불공평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 똑같은 이유로 사람들이 뭘 하느냐? 불건전한 뭘 하게 되는 거야? 경제활동을 하게 됩니다. 무슨 소리냐? 돈 가지고 있어 봐야 화폐 가치 계속 하락하면은 오히려 나는 돈을 잃게 되는 거야. 그럼 이걸 가지고 뭐 해야 되겠어? 여기 이걸 사야 되겠지, 그렇지? 그럼 뭘 하게 돼서 이 무분별한 이 투기 같은 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실물 자산을 살려는 금, 뭐 부동산 이런 것들이 이제 살려는 합리적인 투자가 아니라 돈을 빌려서라도, 왜냐하면 채무자 유리하니까 돈을 빌려서라도 이런 부동산이나 이런 걸 사게 되는 불건전한 이 활동이 이루어지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아까 말한 부동산 투기 같은 거. 투기와 투자는 뭐 기본적으로 맥락은 같은 맥락이지만 어쨌든 이런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합리적이지 못한 이런 투기 현상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네 번째죠. 마지막으로 이 수입업자, 수출업자를 보면은 우리나라 수출은 적어지고 수입은 많아지고 국제 수지가 좋아지겠어, 나빠지겠어? 나빠지겠죠. 한마디로 적자를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적자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외화가 계속 나가게 되고, 우리나라 1997년도 IMF 사태라고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맨날 IMF 우리나라가 뭐 부도났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나라 외화가 다 빠져나간 거야.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믿지를 못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져서 그런 IMF 사태를 또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외화 반출이 일어나면 우리나라가 부도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국제 수지가 계속 악화되면. 자,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이 인플레이션의 영향이라는 것. 그래서 여기까지 물가에 대한 내용, 이걸 해결 방안은 다음 시간에 배웁니다.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을 위한 해결 방안은 다음 시간에 배우겠고, 자, 그 다음 이어서 오늘 배울 내용 중에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실업입니다. 실업. 자, 실업은 내가 일하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못하는 상태를 실업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의 숫자를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실업률입니다. 그래서 실업률 계산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경제 활동 인구라는 게 있어. 인구분의
바로 일하고 싶은데 일하를 못하는 실업자 수 곱하기 100분율로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우리나라 최근 뭐 실업률이 뭐 5%, 뭐 7%를 기록했다 이렇게 나오죠. 10%는 좀 안 넘습니다. 경제활동 분의 뭐 한 5% 안팎을 기록하는 것이 우리나라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죠. 자, 이 비율을 하는데 그럼 경제활동 인구는 뭐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경제활동 인구와 실업자 이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노동 가능 인구라 그래. 노동 가능 인구는 15세부터입니다. 15세 이상 인구를 노동 가능 인구라 그래. 그래서 요 15세 이상 인구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 중에 일을 못하는 사람이 실업자냐? 그게 아니야. 여기서 또 두 개로 나눕니다. 15세 이상 가능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 인구가 여기서 나와. 경제활동 인구가 있고, 그럼 경제활동에 15세 이상 노동이 가능한 사람 중에서 경제활동 인구 아닌 사람은 뭐야? 당연히 비경제 활동 인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비경제 활동 인구는 뭐냐? 15세 이상 노동이 가능하게 불구하고서 난 경제 활동 안 하는 거야. 자발적으로 포기한 겁니다. 누가 되는 거야? 학생. 미래를 위해서 나 공부하는 학생. 그 다음에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포기한 주부. 그 다음에 군대 간 군인. 이런 사람들. 또 너무 나이가 많아가지고 15세 이상이면 됩니다. 근데 나이가 이제 80, 90 돼가지고서 도저히 나는 힘이 없어서 몸이 아파가지고 할 수가 없어. 연로자. 이런 사람들을 바로 비경제 활동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까지 다 실업자로 넣어버리면 전체 15세 이상 중에서 이런 사람들은 지금 취업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다 실업자로 넣어버리면 실업률이 엄청 높겠죠. 실질적인 실업자의 비율을 따질 때는 이런 사람들을 빼고 계산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두 개로 나누는 거야. 뭐가 나누냐? 일하는 취업자, 그 다음에 일을 못하는 실업자. 그래서 실업자는 전체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아니라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즉 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서 지금 일을 못하는 사람의 비율을 실업률이라고 한다는 것. 자, 알아둘 수 있도록 하시고, 자, 실업의 유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의 유형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뭐 나는 뭐 실업자로 하면은 뭐 맨날 백수라고 하면은 뭐 능력도 없고 뭐 일할 마음도 없고 막 이렇게 막 집에서 뒹굴뒹굴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의 실업자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 능력 있고 어디 가나 사람들은 다 쓰임새가 있죠. 다 자기가 잘하는 것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일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첫 번째가 뭐냐면 마찰적 실업입니다. 마찰적 실업. 마찰적 실업은 뭐냐면 내가 직장을 관뒀어. 직장을 관둬가지고서 다른 직장을 얻기 전까지 그 사이에 내가 잠깐 실업자가 되겠죠. 그렇죠? 이것을 마찰적 실업이라 그래서 실제로 실업률이 증가를 하면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이 마찰적 실업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뭐 경제가 어려워져서 또는 내가 뭐 능력이 없어서 하는 게 보다는 잠깐 이제 직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잠깐 실업자의 위치에 놓이게 되는 거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국가에서 뭐 고인, 구직 정보 시스템을 제공해 준다라든지, 그렇죠? 뭐 취업 박람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찰적 실업은 얼마든지 이제 극복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직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구조적 실업입니다. 구조적 실업. 구조적 실업은 뭐냐면 예전에는 필요했었던 일이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된 직업들을 말하는 거죠. 뭐 우리가 뭐 AI, 인공지능이 이제 발전하게 되면서 로봇들이 사람을 대신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예전에 사람들이 했었던 뭐 의사의 진료 행위나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AI가 기기가 대신해 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야? 할 일이 없게 되는 거죠. 의사, 선생님 할 일이 없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야? 실업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나오는 것이 뭐야? 컴퓨터, 인터넷 활용하는 이런 사람들이죠. 근데 예전에 컴퓨터를 배우지 않고 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은 최근에 컴퓨터를 가진 업무를 볼 수가 없겠죠. 이런 사람들은 다 실업자가 될 수밖에 없겠고, 컴퓨터를 사용 못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구조적 실업이 된다는 거.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면 되겠어? 직업교육, 컴퓨터를 가르친다라든지, 그렇죠? 새로운 이제 인재개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면서 취업자가 될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경기적 실업. 경기적 실업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걱정하는 바로 실업이 바로 이거야.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다. 뭐 경제가 위기다라는 이유로 나오는 실업이 바로 이 경기적 실업이 됩니다. 경제가 사이클이 있죠. 이 하강 국면에서 발생하는 실업이 바로 경기적 실업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건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입니다. 고용 안정 때. 근데 일단 기본적인 것만 미리 잠깐 얘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총수요를 확대시키는 거야. 그래서 총수요 확대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무슨 소리냐? 수요를 증가시켜 주는 거야. 수요를 증가시키려면 국민들이 이제 돈이 많아져야겠죠. 돈이 많아지려면 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재난지원금을 준다든지 또는 세금을 감면할 혜택을 준다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이 경기가 다시 살아나게 하는 거죠. 경기가 다시 살아나게 되면은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되고 노동자들을 많이 고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호경기로 경기가 좋아질 수 있게 바꾸는 정책을 통해서 이 경기적 실업을 이제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실업자 증가가 바로 이 경기적 실업에 해당이 되겠다라는 거.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이 경기적 실업에 대한 고용 안정과 이 고용을 높여가지고 실업률을 줄이기 위한 정책들은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핵심적인 개념은 실업의 의미와 실업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의 영향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시고, 자 지금부터는 안면과 그 다음에 교과서를 보면서 전체적인 내용 확인하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